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연기 작가 연결해 보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CPI가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약간 상회한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작가님이 또 알려주신 게 또 예전에도 또 많아가지고 슈퍼코어까지 봤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봤는데, 자, 우선 이번 CPI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가 6월이 되냐 7월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어젯밤 CPI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가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핵심 물가 기준으로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8%로 예상치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회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역시 전월 대비는 예상치와 일치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를 상회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 지표를 확인하고 10년 국채 금리는 바로 반응을 했고요. 결국 금리가 4.15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10년 국채 입찰이 또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줬고요. 결국은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최소 6월 아니면 7월로 늦춰질 것이라는 확신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CPI 세부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난달에 상품 핵심 물가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중고차 부분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0.5% 상승을 해서 지난달에 마이너스에서 이제 대폭 올랐던 그런 모습인데 중고차가 크게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는 서비스 핵심 물가 부분이거든요. 결국 여전히 견조한 주거비, 물론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0.2%포인트가 빠졌지만 주거비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송비 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가장 큰 이제 요인은 바로 항공 요금이 지난달 대비해서 3% 이상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영향이 되겠습니다. 결국 연준은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잡기가 마지막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번 2월 CPI가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살펴보면 결국 3월 달에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호도 보여주지 않을 거고 결국 기존에 주장을 했던 데이터 드리븐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점도표 부분인데 현재 이제 물가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발표 수치 기준으로 보면 예상보다 높았거든요. 그럼 연준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준금리 최초 인하 시기를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리스크는 존재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상방으로 약간 열려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했던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은 잘 아시겠지만 FOMC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참고 자료로 쓰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물가 부분만 좀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금 부분. 임금 부분이 사실 키인데요. 전국적으로 상승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그런데 임금은 추가로 상승은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결국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현재 역사적 평균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 상승의 압력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압력은 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물가 부분은 여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는 되고 있지만 그 물가 압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가의 둔화는 어쨌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의 통화정책상 기준금리가 정점에 달았던 것은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지난 1월 말 FOMC 의사록에서 확인했던 부분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물가 압력이 완연히 줄어들었다는 영어로는
이 모디스트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야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영어 단어가 자주 이 연설에서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 조기 금리 인하는 약간 좀 뒤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좀 봐야 될 게 수익률 곡선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년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역전 현상이 된 상태에서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침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뒤집힌 상태가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고착이 돼버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조금씩 뭐 6월 이후로는 좀 개선된다고 하니까 이게 다시 좀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월 FOMC 의사록에서 나타냈던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2년, 10년 국채금리가 역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경기 지표를 살펴보는 장단기 금리 차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10년 국채금리와 미국 3개월 T빌 간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현재 지금 10년과 3개월 금리 스프레드 추이는 마이너스 1%를 훌쩍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에는 차익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빚이 많은 가정이나 회사는 빚을 갚는 데 상당히 빠듯해지죠. 금융비용이 올라가니까요. 결국 회사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람을 자르게 되고 근로자는 긴축 가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잖아요. 결국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여기에 연준은 수차례 급한 금리 인하를 역사적으로 해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그 전에 2001년 이제 9.11 사태 이렇게 터졌을 때도 상당히 빨리 그리고 급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살짝 역전이 됐다가 급하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침체 국면에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적용해 보면 지금 같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1%를 넘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침체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난 79년, 80년에 폴 볼커가 했었던 그런 정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 뉴욕 연은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내년 1월 기준으로는 약 61.5%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수치는 1980년대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침체는커녕 AI로 대표되는 생산성 증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은 날로 상승세 중입니다. 물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어 PCE 기준으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연준 위원들의 말대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 폭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시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장단기 금리 차이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봐야 4번 정도를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뉴욕 연은의 바람대로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은 언제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그리고 작년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에 즉각적인 유동성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돼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덕택의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참고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금리가 푹 떨어지니까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소비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뭐 사실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가 상당히 빨라요. 예전과 달리 이벤트 발생할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는 그 정보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고 견고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제2의 골디락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제 과연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점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아직 의미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 시장은 계속 우리가 이 선입견으로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신년기 작가였습니다.